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의 기원, 단이라든 다채롭든 입니다. 강인욱 지음, 21세기 북스. 상상과 과학의 경계에서 찾아가는 한민족의 흔적.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고립된 민족이 아니었다. 강인욱 교수가 전하는 한민족의 기원 이야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교육을 저는 받았는데 뭐 요즘의 모습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 분들의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일 민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100%? 네, 100% 전부 한 민족이어야만 단일 민족인지 어떤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 민족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들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에 한국은 섬나라처럼 지금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육로가 대륙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은 외국인 분들이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또 한국의 모습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 단일 민족, 다채롭든 단일하든 오늘의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한민족의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 들어가며 한반도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길. 1장.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청동기. 1. 고조선의 시작, 비파형 동검. 이거는 역사 시간에 너무나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청동기의 세 가지 의미. 3. 고조선이 사랑한 무역품. 2장. 우리는 어떻게 세계와 교류했는가? 금관. 금관하면 떠오르는 곳은 가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1. 한반도로 들어온 금속 세공 기술. 2. 신라 시대의 교역과 금관의 발달. 3. 신라의 상징, 금관. 4. 새롭게 발견되는 부여의 북방 루트. 3장.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숨겨진 이야기, 동해. 1. 또 다른 역사의 반쪽, 환동해를 찾아서. 환동해란 어디일까요? 환동해? 동해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2. 음루. 너무 늦게 발견한 동해의 역사. 음루라고 하는 그 부족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루인들의 생활 환경, 극동아시아의 오랜 조상, 음루의 상징성 이런 또 제목들이 보이네요. 저는 음루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 때의 교과서에는 음루가 있었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3. 유물로 하나씩 건져 올린 환동해의 생활. 4장. 우리의 언어와 DNA에 새겨진 기원을 찾아서. 이것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 소개해드리면 되겠다. 우리의 언어. 저는 그래도 한국 하면 가장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다른 나라와의 차별점이라고 했을 때 전 언어 같거든요. 네.
1. 한국어의 기원을 만나다. 2. 한국인의 DNA를 찾아서. 3. 과학과 고고학이 풀어내는 우리 역사. 4.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나아갈 길. 주요 키워드, 주요 자료 있고요. 제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장 뒤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각 장 뒤에 이제 1, 2, 3, 4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각 번호마다 소제목들이 또 붙어 있습니다. 환동이란 어디일까? 환동이와 시베리아의 연결고리, 암각화. 암각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암각화 하면 떠오르는 건, 인간은 그래도 뭔가 기록에 대해서 문자가 없었을 때부터 기록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문자가 없었을 때는 그림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계속 남겼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4장, 우리의 언어, DNA에 새겨진 기원을 찾아서, 여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롤로그부터 가야죠. 프롤로그. 한민족의 기원을 찾아가는 여정. 도대체 나는 어쩌다 고고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는다. 교수님은 왜 고고학을 전공하셨나요?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무조건 아주 거대한 것, 천체, 우주 등 미세한 것, 원자의 세계 등, 또는 아주 오래된 것, 고대 문명 등, 신기한 것, SF 등, 다른 사람들이 선뜻 좋아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인생을 정한 책은 사회과 부도였다. 우중충한 교과서들 사이에서 화려하게 채색된 한국과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보지 못한 외국과 고대사 속 나라를 꿈꿨고, 자연스럽게 고고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나의 꿈은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겠다는 바람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 민족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기원에 대한 의문을 품을 것이다. 비단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고 자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바람은 세계 공통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면서 나의 희망은 한반도 북방으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다. 학부 논문은 북한의 평양 일대 낙랑고분을, 석사 논문은 만주 일대 고조선 지역의 동검을 주제로 삼았다. 이후 시베리아 과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시야를 점점 넓혀나갔다.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학자로 활동을 시작할 즈음 중국과 동북공정으로 인한 갈등이 터졌다. 자연스럽게 나의 연구 주제는 연해주 지역과 발해 일대로 넘어갔다.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겠다는 나의 관심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일대의 여러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졌다. 나와 같은 고고학 분야의 전공자들은 30년 넘게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주로 던진다. 한국인은 유라시아 초원 어딘가에서 내려왔을까? 한국인이 정말 그렇게 먼 곳이랑 관련이 있을까? 두 질문은 정반대 관점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한에만 갇혀 있었던 한국인들은 유라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물며 나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도 당연히 주변에 누가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최근까지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유라시아 일대를 종합적으로 보기보단
순수한 혈통의 우월한 한민족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사람과 떨어져 고립되어 살 수 없듯이 하나의 국가나 민족도 다른 지역과 교류하거나 전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탄생할 수 없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까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영향으로 순수한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 관심을 돌릴 겨를도 없이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든 다른 나라와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급급했다. 한때 유행했던 우리의 것이 소중하다는 광고의 카피처럼 말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나처럼 넓은 관점에서 한국의 기원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았다. 언제나 나의 연구는 국내의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를 개척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시베리아에 유학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는지를 절감했다. 지도 교수님께 만주 지역의 청동기 시대에 관한 석사 논문을 드리면서 약간은 우쭐대며 한국과 만주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로 나온 만주에 대한 졸업 논문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다. 교수님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만주와 한반도는 다 같은 청동기 문화권 아닌가. 유물이며 무덤에서 차이가 없을 텐데.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다. 유라시아의 관점에서 두 곳은 같은 지역이었다. 그 순간 한반도의 틀에만 갇혀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시베리아의 드넓은 땅을 지리적 관점으로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웃한 중국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에 해당하는 중국의 베이징과 허베이성은 면적으로 따지면 남한의 2배가 넘는다. 우리가 갇혀있는 동안 서구의 선진국들은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문명 교류의 상징 실크로드를 100년간 연구했다. 고백하자면 만주 일대에 대한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당시의 시대 상황 때문이었다. 중국은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젊은 연구자들은 앞다투어 인기 있는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이후 30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을 제외하면 사회주의권 국가라도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많은 학자가 유라시아를 주제로 한 광활한 연구에 투신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으므로 더 넓은 시야에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고고학이라는 쉽지 않은 분야에서도 남들이 가지 않는 북방 유라시아라는 길만을 걸어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내 평생의 화두는 우리의 고대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한민족은 결코 단일 민족이나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북방 유라시아와 끊임없이 교류하며 지금의 모습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거 재밌네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네,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정착해서 계속 네, 우리 후손들끼리의 교류를 통해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와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외모가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와 차은우 씨가 너무 다르듯이 저는 네, 그분과는 뭐 다른 네, DNA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냥 읽겠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는 한국의 모든 고고학자가 모이는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의 핵심 주제로 고조선과 실크로드의 고고학이 선정되었다. 이제 한민족의 기원은 좁은 남한이 아니라
넓은 유라시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나는 고고하게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역사의 흐름을 공유하고 싶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땅이다. 이런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방 지역에 관한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바다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왕래와 문화 교류 또한 중요하지만 북방 지역 연구는 이와는 많이 다른 맥락이다. 그리고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는 결코 길 하나로 교류해 오지 않았다. 우리의 조상과 유라시아 문명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왕래해 왔고 새로운 문화를 전하고 받았다. 지금 나의 관심은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를 궁금해하며 막연하게 고향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순수한 단일 민족은 없고 우리의 고향은 한 곳으로 특정할 수 없다. 수만 년간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떠나면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뿌리내리고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 이웃과 함께했다. 즉, 한민족의 기원은 다양한 지역과 교류하면서 이 땅에 적응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총 4개의 주제로 하나씩 풀어냈다. 고조선으로 대표되는 만주의 청동기 시대,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문화, 동해안을 따라 이루어진 교류의 루트, 마지막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DNA 연구다. 아직도 한민족의 기원을 순수한 혈통이나 언어에서 찾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 고립된 적도 없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금의 우리가 되는 모습을 수천 년 역사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2022년 12월 강인욱.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제 생각이 쫙 넓게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저의 생각을 멀리 유라시아로 데리고 가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외국에 다녀본 적이 많지 않아서 몇 번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완전한 여행 목적으로 가본 것도 별로 안 돼요. 대부분 다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했고 일이 마치면 바로 다시 귀국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물리적인 어떤 네, 그런 특성 때문에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 느낌은 있네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의 북한까지 그 정도의 영토, 심지어 지금의 중국, 베이징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중앙아시아와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일 테고 그 길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지금은 인터넷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시야가 좀 좁아진 상태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로 이어지는 3가지 길. 한국과 북방 지역의 교류를 왜 연구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지 묻는 사람이 많다. 그때마다 난 이렇게 답하곤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과 이어진 부분은 북쪽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한반도 사람들은 바다를 거쳐 일본과 교육하거나 인도와 같은 먼 나라의 문화를 접하기도 했지만
해상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북방에 대한 의존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중국, 러시아, 몽골과 같은 나라와 왕래하는 일이 잦았다. 막연하게 북방 유라시아라고 말하지만 넓이가 한반도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애매하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지도의 1번은 고조선의 길이다. 내몽골 동남부 지역의 샤자된 상층 문화가 발달한 이 지역은 유화의 하류 유역으로 일찍이 초원과 중국 문화의 교차로였다. 이 지역에서는 약 3,000년 전에 유라시아의 전차와 중국에서 만든 그릇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곧 그들은 고조선을 상징하는 비파형 동검 문화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지금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중남부와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루트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동해안을 따라서 위에 연해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네, 그쪽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길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길은 몽골과 시베리아 초원에서 널리 발행했던 유목민의 기마 문화다. 몽골과 시베리아의 초원 문화는 5,000년 전부터 발달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가 흉노가 발흥한 기원전 4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강력해진 초원 문화는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갔다. 특히 만주 일대에서는 선비, 오환 등이 흉노에 복속되며 이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부여와 고조선의 물질 문화에도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루트는 동해안을 따라서 은밀하게 발달한 교역 루트다. 멀리 아무르강, 헤이른강 유역에서 연해주를 거쳐 강원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지리적 조건이 열악해 역사에 남은 기록이 거의 없어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시아에 발달된 문화 중 일부는 이 환동의 루트를 따라서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후에 발해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유라시아의 문명은 여러 가지 루트를 따라 한반도로 들어왔다. 문화뿐 아니라 인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향후 한반도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루트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한반도의 성장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1. 한국어의 기원을 만나다. 언어의 역사를 밝히는 것. 언어의 기원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특정한 언어의 역사를 따라가며 실체를 찾는 학문을 역사 언어학이라고 한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를 언어에 남은 흔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어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 언어의 조상이 되는 한 언어가 어디에선가 기원했고 그것이 사방으로 퍼졌다고 믿었다. 어족에 관한 연구는 유럽에서 근대 언어학을 연구하면서부터 발달했다. 여러 서양어를 분석해보면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 숫자만 봐도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의 발음이나 구조가 서로 흡사하다. 역사 언어학으로 연구한 결과 이 언어들은 공동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조상 언어가 기원한 지역을 따라가 보니 동쪽 끝으로 인도까지 이어져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도 유럽어족은 약 200년 전에 처음 발견된 이래 고고학적으로도 속속 증명되고 있다. 그들은 6,000년 전에 초원에서 발원해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갔는데
지역을 옮기며 자신들의 문화와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가져갔다. 언어의 확산과 함께 문화도 전파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1장 고조선의 형성에서 설명했던 전차의 등장이다. 시베리아에서 개발된 전차는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퍼져나갔다. 인도 유럽어는 시베리아에서 기원한 전차가 유럽으로 전달되면서 그들의 언어도 함께 퍼져나간 결과였다. 전차라는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차를 만드는 기술은 물론 숙련된 말 조련사도 필요하므로 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 역시 전파되었을 것이다. 불교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버머, 또 인도 유럽어 계통이다. 이 역시 전차 문화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인도의 전차를 전파한 사람들은 기원전 15세기의 아리안족이었고 그들은 세계 최초의 경전인 리그베다를 남겼다. 지금도 전차 바퀴는 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인도 초기 불교에서는 태양족의 후예인 석가모니의 상징으로 전차를 사용하였으며 태양의 후예는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의 태동과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족을 만드는 최종 목적은 여러 언어의 공통적인 조상 언어를 밝히는 것이다. 즉, 오래되고 순수한 언어의 계통을 찾아내는 것이다. 언어 역시 민족의 기원을 쫓는 것만큼이나 순수한 원형을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언어는 서로 교류하며 혼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전 및 쇠퇴, 분화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본질은 인간들 사이의 교류를 반증하는 자료다. 언어는 각 지역 사이의 교역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마시는 차를 뜻하는 단어는 차와 티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유라시아 각국에 널리 퍼졌다. 두 단어 모두 어원은 중국인데 유라시아 대륙으로 전파되는 경로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로 생성되었다. 티는 차를 의미하는 중국 남방 지역의 방언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바다를 거쳐 중국의 차를 수입한 지역은 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반면 중국 북방에서는 차 또는 차이라는 발음을 사용했으므로 대륙으로 차를 받아들인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차와 유사한 단어를 쓰게 되었다. 이렇듯 언어는 순수하지 않고 지역 간 교류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아무리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생활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를 쓰듯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차. 네, 차가 중국 남방부에서는 T라는 발음과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라는 말이 중국 남방 지역의 방언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언어를 이루는 말들이 어딘가에서 다 유래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양에서는 T라고 쓰이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게 들리네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언어는 순수하지 않고 지역 간 교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순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긍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순수라는 말이 때로는 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있거나 별로 좋지 않은 해석으로 쓰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자연은 순수를 거부한다. 아마 최재천 작가님의 책이었을 것 같은데 최재천 교수님 책이었을 것 같은데 자연은 순수를 거부한다. 그 말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때로는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순수하지 않다는 건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적응하고 네. 순수. 순수라는 게 계속 긍정적으로만 쓰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은 고대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유라시아 초원에서 전차를 몰던 사람들이 중국의 상나라로 퍼져나가면서 전차 용어는 모두 자신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쓴 흔적이 남아있다. 또한 일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동 광산에서 구리광석을 캐고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용어를 고조선에도 남겼을 것이다. 이성규 교수는 유라시아 일대의 알타이어족에서 사용하는 광산업 관련 용어는 서로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듯 언어는 하나의 언어에서 기원해 순수하게 이어진다기보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그 안에 반드시 남긴다. 한국어의 기원을 찾아서 한국어는 많은 사람들이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계에는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에 포함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한국어가 어느 어족에 속하냐는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학자도 없다. 한국인은 지난 수천 년간 한반도에 살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언어도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언어의 기원을 밝히는 역사 언어학은 단순히 언어나 문법을 비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언어의 변화 과정을 밝힘으로써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언어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학계에서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단정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가 어족의 다른 언어와 공통된 특징도 있지만 숫자나 가족, 신체 등과 같은 기본적인 단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 유럽 어족이나 한반도와 이웃한 중국 티베트 어족과 확연히 구분된다. 대체로 우랄 알타이어족은 몽골어 계통, 투르크어 계통, 퉁구스어 계통 등으로 나뉜다. 그 범위는 동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넓게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우랄 알타이어족 사이에도 논란이 많다. 심지어 동북아시아 어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한국어가 어떤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없지만 기존의 우랄 알타이어족 설에 문제가 많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랄 알타이어족 설이 등장한 지는 100여 년이 지났다. 이후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학계를 비롯해 많은 사람은 순수한 한국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내가 대학원에 재학할 때만 해도 한민족의 기원을 다루는 수업이나 연구서의 한 부분에는 반드시 한국어의 기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기원 역시 언급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순수한 한국어의 시작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존재해왔고 이곳에 다양한 민족이 들고 나며 한민족과 교류했다. 그 과정에서 언어도 여러 국가의 것이 섞여서 발전했고 삼국시대 이후에는 한문이 유입되면서 문자도 중국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근현대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일본어가, 해방 이후에는 영어와 같은 외국어가 언어 생활에 상당히 반영되었다. 한국과 유라시아 어족 기원을 밝히는 연구는 약 300년 전 핀란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유럽에서 처한 핀란드인의 특수한 상황이 얽혀 있었다.
핀란드와 헝가리는 유럽의 큰 줄기와는 사뭇 이질적인 나라다. 그들은 인도 유럽어족이 아니라 시베리아, 나아가 아시아와 관계가 있는 우랄어족이기 때문이다. 핀란드인들은 19세기까지 자신의 나라가 없었다. 서쪽으로는 독일어 계통의 스웨덴인들의 지배를 받고 동쪽으로는 슬라브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수옴이라 불리던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은 바로 인도 유럽어족과 구별되는 핀란드어였다. 핀란드인들은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조사하면서 민족적 기원을 찾고자 했다. 약 300년 전, 스트랄렌베르그라는 핀란드인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다 포로가 된 뒤 벌을 받는 대신 시베리아 일대에서 유적지를 조사했다. 그는 시베리아의 여러 지역을 조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언어가 핀란드어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조사는 이후 마티스 카스트렌이라는 언어학자에 의해 우랄 알타이어족으로 발전되었다. 알타이는 동아시아와 유럽이 교차하는 문명의 교차로다. 따라서 우랄 알타이어족은 한국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카스트렌이 이 지역의 언어에 알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언어가 알타이에서 기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이 시베리아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이었다. 독립을 갈구하며 언어의 기원을 찾는 핀란드인들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강요받으며 한국어의 기원을 찾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언어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다. 카스트렌의 연구는 이후 한국어의 기원을 찾는데도 밑바탕이 되었다. 앞서 밝혔듯 한국어의 우랄 알타이어족 설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정작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나지 않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알타이어보다 이전에 한국어가 분화되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한국어는 완전히 독립된 언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중 어떤 학설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기원을 완벽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면에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광활한 지역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탓도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시베리아 열대의 알타이어족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 흩어진 수십 개의 민족은 이미 대부분 자신의 언어를 잃고 러시아에 동화된 다음이었다. 순수한 언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가 어느 어족에 속하는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정답을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한국어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가 논란이 된 이유는 순수한 언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었다. 이제까지 역사학자들은 모두 한민족과 한국어의 기원을 밝히려 노력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랄 알타이어뿐만 아닌데 인도 유럽어는 언어 간의 유사점이 비교적 많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기원에 통일된 견해가 없다. 새로운 연구가 나올 때마다 시작점도 발원지도 다른 곳을 향한다. 언어는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연히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 개인적인 만남부터 시작해 공동체에서 농사를 짓고 사냥할 때, 물건을 교환하는 교역 상황에도 언어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언어는 지리 조건과 생활상 등 물질 문화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처한 환경에서 한국어의 기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기원에서 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일관된 요소는
한반도 주변에 비슷한 언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고립성이다. 또 하나의 구별되는 특징은 알타이어족과 관계가 있다 해도 아주 오래전에 분화했을 것이라는 태고성이다. 즉, 언어가 나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다른 언어와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어의 시작점은 무려 빙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토기를 빨리 사용했다. 구석기 시대인 1만 5천 년 전부터 중국, 러시아 연해주, 일본 등에서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고고학 용어로 원시 고토기라고 한다. 한반도에 토기가 일찍이 등장한 이유는 1만 2천 년 전쯤 하나의 빙하기가 끝나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경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때 빙하기에서 현재의 기후로 바뀌는 과정은 상당히 급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만은 그러한 변화가 비교적 서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빙하기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점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랄 알타이어족과 관련 있는 유라시아 일대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미 분화되어 사방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후기 구석기 시대는 농업이나 청동기 또는 철기와 같은 고도의 재련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다. 따라서 기술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유럽어족과 달리 민족 간에 공유하는 단어가 거의 없을 수 있다. 한국어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운 연구와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어떤 학자는 남쪽에서 기원했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약 9천년 전 랴오시, 랴오닝성의 서부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역사와 문화는 해석에 해석이 더해져야 비로소 그 의미와 실체가 뚜렷해진다. 단순히 언어의 유사성만으로 쉽게 한국어의 기원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처음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를 연구한 서양의 학자들은 중국어나 일본어는 물론 멀리 인도의 드라비다어와 한국어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대 수메르어, 타밀어, 동남아시아어 등 세계 곳곳의 언어와의 유사성을 주장하며 기원을 찾는 사례까지 있었다. 몇몇 단어와 문법적인 특성은 세계 곳곳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언어 사이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유사성이 인간의 보편성이나 우연의 일치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근대 이후 원거리 국제무역이 활발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어의 몇몇 단어가 다른 언어와 유사하다는 것은 고대와는 관계가 없다. 순수한 한국어의 기원지를 찾는 것은 순수한 민족의 기원지를 찾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역으로 한국인이 환경에 적응해온 과정에서 한국어가 형성된 과정, 그리고 여기에 기여한 다른 언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는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많다. 고대 한국어를 증명할 자료가 거의 없으며 그나마도 한문으로 음차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와 비교할 만한 주변 민족의 언어는 이미 사라졌거나 소멸하기 직전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고대 언어의 미스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알타이나 시베리아 등 산간 오지에 사는 소수민족을 샅샅이 찾아서 그들의 언어를 조사해야 하며, 부족한 자료는 DNA, 고고학, 지리학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발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어의 기원뿐 아니라 한국인의 기원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2. 한국인의 DNA를 찾아서. 한민족은 북방계? 남방계? 어떤 사람의 유전적 정보를 담아내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를 DNA라고 한다.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진 DNA를 정밀하게 해독하면 유전 질환과 같은 위험 요소도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DNA는 누군가의 기원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놀랍게도 한반도의 기원을 찾아내는데도 DNA가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고고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절대 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손꼽히는 화두는 민족 기원이다. 나 역시 초등학교 때 역사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고고학을 전공해 연구자가 되기까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민족은 단일 민족 혹은 순수한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기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조합해서 추론해야 할까? 지금까지 내가 모아온 신문 스크랩을 한번 살펴보자. 왼쪽 기사는 1960년대에 발행된 것으로 한민족의 문화 기원과 관련된 논쟁 중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고고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 북방 기원설을 주장했으나 인류학과 민속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오히려 한민족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출했으며 신화학도 남방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의 김원룡 교수는 기사에서 북방 기원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오른쪽은 1980년대 조선일보에서 발행된 고인돌에 관한 기사다. 보통 고인돌은 북방에서 남쪽으로 이주해 벼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인돌도 남쪽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각각의 역사적 쟁점에 대해 남방과 북방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앞의 사진은 2019년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흙으로 만든 방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방울 표면에 거북이의 등껍질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가야의 건국 설화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작자 미상의 고대가요 구지가의 가사가 설명되었다는 것이다. 가락국에 아직 임금이 없던 시절, 족장들은 왕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의 계시에 따라 흙을 파헤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 내용은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로 300여 명이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자 하늘에서 6개의 황금알이 내려왔고 각각의 알에서 태어난 6명의 귀공자가 6가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김수로 왕이다. 이 설화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난생 신화다. 구지가와 알에서 태어난 왕의 이야기는 남방기원설의 큰 줄기다. 한반도의 기원을 북방기원설에서 찾는 사람들의 연구는 천손민족, 즉 하늘의 기원을 둔 설화가 기반이었다. 웅녀와 혼인의 단군을 낳은 환인의 아들 환웅, 하늘에서 오룡거라는 전차를 타고 내려온 부여의 해모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북쪽에서 온다는 말은 대체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과도 치환된다. 반면 남방기원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나라를 세운다는 난생 신화를 강조한다. 가야의 김수로왕, 신라의 박혁거세와 같은 건국 신화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야의 신화나 기원에 대한 유물은 그동안 거의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진흙방울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가야의 건국설화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방울에는 총 6가지의 그림이 표현되었는데 그중 한 면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설화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반구대의 바위 그림에 호랑이나 곰의 형상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단군 신화로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지가는 현재의 김해 일대에 존재했던 금관가야의 설화다. 하지만 고령 지산동은 대가야 지역이다. 건국설화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방울 위에 추상적인 선으로 그려진 행태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짓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야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앞으로 비슷한 유물들이 더 출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다를 끼고 있었던 가야인들이 해상을 통해 남방 지역과 교류했고 그것이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북쪽에도 뚜렷한 경계선이 없으므로 북방의 문화적 특성도 어느 정도는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북방계와 남방계 중에 무엇이 맞느냐고 따진다는 것은 질문부터가 틀렸다. 신화학, 언어학, 역사학, 고고학, 그 외의 분야마다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에는 북방에서 영향을 받은 말도 있지만 남방에서 유래한 표현이나 단어도 많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엄청나게 다르고 또 섞여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민족이든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을까? 네. 오늘의 책,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있는 사실들만을 공부하게 되는데 때로는 기록이 없는 시절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상력만으로 서로 합의된 것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공부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존에 있는 어떤 역사책보다는 더 이전으로 흘러가 있는, 더 이전으로 이전의 시절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지 않았을까? 아닌가? 저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책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책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